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와이스트릿 출연을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부러 날아오셨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12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와이스트릿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거의 사요마요 책 나왔을 때 네.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네요. 그게 2024년 초에 나왔으니까요. 1년 됐네요. 그러게요. 그간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요? 네.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거 팔고 이제 와이즈 부스터 사요마요 해야 되는데. 사야죠. 책이랑 같이 하나 주시면 제가 먹어보고 네. 정말 좋다면 알겠습니다. 까드리겠습니다. 거짓 없이 광고하겠습니다. 그 미국 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맞다. 지난번에 그 책의 앞에 서문에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실 때쯤 저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때 약간 이미 수를 써놨죠. 예. 책을 쓰는 동안에 제가 이미 미국 갈지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준비를 해서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책을 다 읽고 계시면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해외 리서치. 지금은 하시려고요. 해외 리서치 하는 시간이 많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가셔서 뭔가 좀 이제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9개월 정도면은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일단 제 생각이 많이 깼고요. 원래도 저희가 해외 투자를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거의 10년 차 다 됐어요. 10년 차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긴 했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종목의 발굴 빈도가 좀 높아져야 이 투자 실력은 올라가긴 하지만 더디잖아요. 발전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내 타율이 뭐 3할이다. 내가 종목을 3개 발굴하면 하나 정도는 그래도 수익이 나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3개를 많이 빨리 발굴해야 돼요. 1년에 3개 하는 사람하고 뭐 한 달에 3개 하는 사람하고 그쵸. 수익금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특히 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인데 거기가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동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애초에 소비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제 구조의 문제 때문에 소비재만 투자해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녹록치 않은데 배수가 너무 좁으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처음 가기도 했고 그러면 말하자면 가서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정류장에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브랜드죠. 아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네. 상장을 해도 이 성장 동력이 좀 더뎌진 다음에 상장을 하는데 이 미국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보는 것마다 바로 휴대폰 꺼내서 메모하고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리서치 해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상장 기업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거를 분석하느라고 허덕될 정도로 제가 2007년 입사인데 최초 입사가 그때는 주식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바쁘기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는 거 다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신규 상장 종목 아니면 국내 주식 웬만하면 그래도 뭐 하는지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태해졌을 수도 있는 측면에서 해외 주식을 발굴하고 분석하는데 하루 일과가 모자랄 정도로 그게 제 인생에 지금 가장 많이 바뀐 점이고 네,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내가 서부에 있으니 너는 동부에 가라. 우리 회사는 해외 투자의 미래가 있고 내가 나가보니까 실제로 빈도가 확연히 달라지더라. 라는 이제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회사에서. 그쵸. 거기 이제 물가가 비싸니까.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미국의 서부와 동부로. 그래도 영등포구라고 해주시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여의도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회사 여의도 아니니까 당산. 당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이제 서울 평균보다 낮은 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에 사니까 비쌉니다.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많이 쓰고 많이 벌면 되지. 뭐 그런 거. 네네네. 대출 받을 때도 내가 1억 대출이나 1억 1000 대출이나 뭐 차 한 대 더 사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주식으로 항상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근자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3억이 넘는 인구, 거기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기 내수에서 좀 뜨는 기업이면 그냥 세계에서 뜨는 기업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만 빨리 찾아도
그죠. 뭐 최근에는 뭐 러닝화 브랜드라든지 뭐 맞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야. 이게 유튜브 하시고 네. DJ 하시니까 트렌드에 밝으신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러닝화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신발 뭐 러닝화 신고 저 이제 온이죠. 오, 네, 그러네. 우리나라 아직 직진출하지 않은 온을 저는 신고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사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러닝이 트렌드래. 대부분 알죠. 네. 그리고 나이키 잘 안 된대까지 알죠.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 뭐 아식스, 호카, 온 이거 잘 된대까지만 알아요. 근데 저는 미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아식스, 호카, 온의 차이가 뭔지 알고 있거든. 어떤 사람이 호카를 신고 어떤 사람이 온을 신는지 차이가 보여요. 아, 고객군 부류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지에 있다는 그 장점이 부각이 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로 미국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랑 직접 경쟁을 한다? 러닝 트렌드라는 것만 알고서 그렇게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트렌드를 읽을 수도 있잖아요. 뉴스는 제가 많이 봤지만 예. 저희가 러닝화에는 투자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뉴스를 읽어봤는데 제가 아는 정도의 정보는 별로 안 나옵니다. 아마 리포트에는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어떤 사람이 온을 신어 호카를 신어 또는 그 매장을 갔을 때 호카의 매장과 온의 매장에 어떤 차이가 있어 매장의 분위기. 네, 하는 거는 일단 투자를 오래 해봐야 되고 투자를 잘 아는 사람이 현지에서 직접 겪어봤을 때 확 와닿는 거 하고 그냥 외국인이 투자를 하니까 알아보는 거 하고 또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난 투자를 몰라 하는 사람이 보는 거 하고 저는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투자를 20년 넘게 했고 소비재 투자를 열심히 하는 하우스의 대표로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런 시장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또 기업의 변화 다 이어지고 주가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베크로미 앤 피치였나요? 네. 거기 원래 이제 뭐 매장에 막 알파메일드 막 무슨 뭐 네. 키 190 넘는 모델들이 거의 빤스 뭐 밑에 어디 털 보일랑 말라 이렇게 옷 입고 있다가 되나요? 뭐 돼요 제 맘이지. 근데 거기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네. 또 변하면서 또 대박 넓은 났죠. 시장으로 또 더 잘 진출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미국 변화들. 가기 전이고 예. 아베크롬비 피치가 대박 난 게. 근데 그런 걸 보러 간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드리자면 지금 아베크롬비 피치는 예. 갖고 계신 분들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핫한 건 지나갔어요 이제. 아, 유행이 빠르잖아요. 이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르시네요. 역시. 네. 우리는 근데 아까 이제 뉴스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통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자분들 그리고 언론사가 쓸 때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되고 그게 그쵸. 목적이죠. 그래야 광고가 많이 팔리니까요. 비즈니스 모델상. 그러려면은 아주 초기에 기사를 쓰진 않아요. 그쵸. 어느 정도 알려지고 그래야 기자 귀에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래야 잘 되는 거고 그래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아는 거 하고 맞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가 기사가 나온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주식을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하고는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굴해야 되고 빨리 발굴해야 네. 되고. 그러면 실제로 그 미국 가신 이후에 포트폴리오가 많이 좀 변했나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 저희는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평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되고 그래서 외부의 일반적인 평균 시각으로 볼 때는 별거 없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간 이후에 미국 주식을 새로 2개 정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화도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뭘 트렌드를 정말 확 읽어서라기보다는 점차 가는 와중인데 속도를 조금 제가 앞당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러닝화 얘기도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 요새 여전히 라면 브랜드 잘 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뭔가 해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거나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현지에서 라면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국 라면을 많이 먹어? 누가 먹어? 라고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브랜드는 이 브랜드 의류는 누가 입는 거야. 현재는 이런 상황이야.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을 좀 해줄 수 있어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리서치를 좀 더 오래 했어야 되는 것을 단축해주는 역할을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단축을 하고 또 빨리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중소형주 발굴도 미국 현지에서 좀 많이 하시나요? 어때요? 어, 그 대형주에 대한 네.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네. 중소형주는 별로 없잖아요. 네. 정보가. 하고 어떠세요? 있어요. 어. 그거는 사실 이 제가 중소형주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기술이 생긴 건 아닌데 네. 미국의 중소형주라고 하면 일단 그 카테고리의 분류가 10조 원 한국 돈 기준으로 10조 원 미치면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0조 원 넘는 주식이 몇 개 없거든요. 한 5개 언더일 거예요. 대형주.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LG 엔솔 정도가 10조 넘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기업인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중소형주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것이 우리나라의 중소형주를 투자하면 뭐 요새 이제 뭐 밸류업이나 이런 가버넌스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잘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의 이런 입김에 휘둘려가지고 야 이거 납품해 근데 단가는 깎아야 돼 아니면 뭐 우리 경쟁사한테 뭐 줘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중소형 회사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조라고 하면 이미 업력이라든지 경영진의 퀄리티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제품 독점력 이런 거는 강력한 상황에서 네. 주식시장에서만 관심이 좀 덜할 뿐이에요. 그들한테 중소형주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분석하기도 용이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주식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2개를 투자했다 했잖아요. 미국 네. 주식을. 네. 그중에 1개는 대형주고요. 1개는 중소형주. 네, 요거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징 같은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의 중소형주를 살 때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런 것도 재밌게 봅니다. 그 회사들이 분기별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 발표회를 컨퍼런스 콜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 기업들은 그거를 모두에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상장회사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만난 자료를 개인 투자자한테 공개한다? 거의 없던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상 사실은 정보가 형평하지 않은 거는 거의 불법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게 횡행하죠. 그렇죠. 아직 자본시장이 좀 덜 돼 있고 그거를 좀 와이스트릿이 지금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어도 될 정도로 평평하다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다 그렇게 공개가 돼 있고요. 그 컨퍼런스 콜의 녹취록을 보다 보면은 누가 참석했는지도 나와요. 그러면 기업 담당자도 나오지만 모 증권사의 모 애널리스트가 참석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나온단 말이죠. 아하. 그럼 저희는 어떤 걸 보냐면 여기에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유력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몇 명 있나를 봐요. 아하. 근데 이게 없거나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 저희는 기분이 좋아요. 아직 관심이 별로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근데 우리는 그 정도 분석할 만한 능력이나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예. 우리가 그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앞서 있을 수 있는 엣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니까 훌륭한 기업이니까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뭐 10조, 20조, 3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기업의 컨퍼런스인데 아. 유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묻는 것처럼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네네네.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왜 이런 비용이 막 물어봐요. 그 얘기는 관심이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저희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다. 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거의 국장에서도 리포트 나오기 전 종목들을 먼저 발굴하는 거랑 거의 또 비슷하기도 하네요.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는 일단은 사이즈가 뭐 한 거의 10배, 그쵸. 20배 이상. 국장에서 리포트 없는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진짜 없거나 아니면 변화가 정말 없는 뭐 오래된 기업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시가총액이 뭐 끼케야 5천억 정도 뭐 1,000억, 2,000억짜리 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시가총액이라는 기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여리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만 가지고 야 리포트가 없으니까 이 기업은 되게 저평가돼 있을 거야라고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덜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퀄리티가 검증된 사업구조, 경영진 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그렇죠. 테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에도 빅테크 중심으로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네네. 나스닥 시총 상위 그렇죠. 종목들. 네. 그래서 좀 중소형주들이 너무 또 소외됐다. 물론 이제 그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과연 중소형주 가지고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는 미국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제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딱 1년 전쯤에 이미 저는 빅테크가 오버슈팅을 많이 했다 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와이스트리트에서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 그것이 한번 실현은 됐었는데 작년 7, 8월경에 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연간 단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이 훨씬 더 초과 성과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 로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4년 1년간 그 회사들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중소형주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웃퍼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조금 자랑이라서 또 댓글로 욕먹을까 봐 걱정은 되지만 저희는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2024년에 나스닥이나 뭐 S&P 500보다는 훨씬 더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데 뭐 누구라고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빅테크나 중소형주 나눌 필요는 없어 보이고 또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에게 조금 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만 이제 뒤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네네. 한데 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표님한테 연락 받았을 때 한번 이번에 방송 한번 하자. 네네네. 그때가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있을 때였거든요. CS 네, 가셨어요? CS를 갔다 왔어요. 근데 CS에서의 이제 총평이 뭐였냐면 와, 이 비즈니스 참 그게 이제 C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잖아요. 소비자 가전.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브랜드라든지 대단한 기술적 경쟁 우위를 가지기 어려운 분야니까 네. 중국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 그들은 소비재에서 독점을 하는데 네. 그럼 나머지 IT 소비를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빅테크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빼고 나머지에서 중국이 가져가니까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라는 건데 네. IT 버블 때하고 항상 요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최근 10년간의 나스닥 버블 나스닥의 상승장하고 네. IT 버블하고들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와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IT 버블은 주로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네네. 이 웹사이트를 가진 회사들 또는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뭔가 연관돼 있는 밸류체인의 회사들이 돈을 벌었던 거죠. 네. 근데 돈을 벌었다는 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그 웹사이트들이 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결과적으로 버블이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들 누구나 막 돈을 번다. IT를 하면 뭐 클라우드를 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큰 회사들이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존 분야에서 이 시장 통합을 이뤄내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이런 데다가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앞으로 그럼 어떨 거냐?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안 벌까? 우리가 와이스트릿이 유튜브에서 하다가 갑자기 개별 방송국을 차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빅테크에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2025년에 똑같은 미국 주식이라 했을 때 중소형주가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빅테크 이제 안 될 거야. M7 이제 끝났어. 버블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첨언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조금 이제 엇갈리기도 합니다. 한동안 2024년 3월까지는 거의 M7 이러다가 나중에 뭐 배트맨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죠. 좀 대형주들도 그 사이에서 좀 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걸로 보고 계세요? 제가 한 1년 전, 2년 전까지 빅테크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이냐? 네.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참 모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메타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메타의 기업 가치라든지 내재적인 경쟁 우위는 강화되거나 유지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애플이랑의 싸움 때문에 이 개인 정보를 준해 많이 하면서 메타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폰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못 받으니까 뭐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메타 주가는 떨어지지만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들은 주가도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은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네. 이게 반영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빅테크를 포함해서 테크 쪽에서 보는 뷰는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이 더 유망하다. 하드웨어보다는.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제가 조금 전에 CES 말씀도 드렸지만 점점 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굳이 내가 애플의 아이폰을 사야 되냐라고 하면 뭐 감성도 있고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하지만 화웨이 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2배 비싼데? 라고 하면 이제 약간 꺼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봤을 네, 때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중국 폰 지금 안 사지만 네. 그게 이제 꼭 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가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앞에 두고 있는 태블릿 같은 경우는 대표님은 아이패드신가요? 삼성 그쵸. 네. 네. 그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큰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삼성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가성비로는 당연히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나는 그냥 중소기업 거 쓸래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가장 유명한 거, 가장 안정적일 것 같은 거 또는 내가 쓰던 거를 계속 쓰려는 속성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기다 돈을 계속해서 지불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시는데 네네네. 저도 그 같은 앱 쓰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가격을 올린다 해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거 이제 그만 쓰고 에버노트로 바꿀래라는 수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쪽에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시총 1위 경쟁 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랑 네. 애플이랑. 네.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또 다시 올라왔고 AI 중심의 랠리는 이제 거의 뭐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또 이제 몇 배가 또 많이 올랐고. 네. 애플은 AI 측면에서는 뒤처진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AI를 뭘로 쓸 건데 라고 하면은 또 애플의 플랫폼이 빠지지를 않고 네. 언젠가는 또 AI 한다고 하고 네. 시총 1위 엎치락뒤치락 하는 종목들만 보면 네. 매력도는 어떨까요? 사요마요 측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환상적이지만 많이 오른 기업과 네. 제가 조금 전에 상대적으로 별로라고 했던 하드웨어와 네. 비교를 바로 시키시는데 얼마 전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또 애플 한참 또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혁신이 없이 이거 2000년대 초반에 만든 것 같다. 아직까지 저러고 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스티브 잡스하고 예. 빌 게이츠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저커버그의 주적은 애플이죠. 팀 네. 쿡이죠. 자기네 회사를 망하게 만들 뻔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저커버그가 새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글래스 많이 내잖아요 요새. 오큘러스 같은 네, 그걸 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박살내겠다. 다음 하드웨어는 내가 잡아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애플도 숨통을 조여가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식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그래도 기업 가치만 보면 네. 엔비디아가 더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주식을 사야 된다, 그게 오른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 저는 사실은 둘 다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일단 엔비디아는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분모를요, 분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분모를 현재의 기업 시가총액 또는 기업의 규모라고 보고 분자를 혁신이라고 놔보면 이 엔비디아는 혁신의 속도는 줄고 있어요. 점차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을 점점 하고는 있는데 네. 이 신규 칩을 낸다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칩이 생겨서 챗GPT라는 게 이 세상에 없다가 있는 거랑 챗GPT가 3에서 4로 바뀌는 거랑은 혁신의 강도가 원래는 이랬다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번에도 CES 얘기인데 그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사가 칩도 만들고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구독료를 받겠다. 뭐 이런 야심까지 드러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럼 그게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만 이 칩을 만들 수 있어 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혁신의 속도는 줄고 근데 이미 몸값 뭐 자산 규모라든지 시장에서의 인지도 또는 뭐 그거의 바로미터인 시가총액은 더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적으로는 매력이 사실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덜 살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인데 네. 애플 뭐 훌륭하죠.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고객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타 브랜드의 유저보다는 훨씬 더 반복 구매를 할 수 있는 동인이 있는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인공지능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뭐 16부터 적용이 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애플 16부터 인텔리전스가 적용되니까 나는 애플한테 30만 원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살래라고 하는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없어도 내가 챗GPT를 그냥 깔 수가 있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럼 애플 핸드폰이지만 구글의 뭐 지메일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이폰이 아니어도 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애플이 인공지능 쪽으로 혁신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조금 안 좋게 보면 궁여지책이죠. 이게 없으면 안 사는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가격 전가력을 더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업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신제품을 계속 내고 그 신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지만 이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건데 그러기에는 주도권을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많이 빼앗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유로 둘 다 저는 갖고 있지도 않고 당장 이렇게 깊숙이 분석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 애플은 iOS도 있고 뭐 앱 생태계도 있고 칩 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혁신성, 성장성 약간 좀 물음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플이 에어팟인가요? 그 무선 이어폰 같은 것도 그렇고 애플끼리는 더 잘 연결되고 더 빠르게 연결되고 이런 걸 또 많이 해놨었는데 그래서 애플 유저들은 다른 블루투스 썼을 때 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약간 그런 편리함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퀘스천 마크로. 그래서 그 애플이 카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이제 시장의 비관론을 불러왔던 거죠.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이고 그쵸. 아이폰보다는 훨씬 비싼 제품이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으로 가니까 애플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애플이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챗GPT를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여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팀 쿡이라든지 애플의 훌륭하신 임직원보다는 시각이 짧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뭔가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진 않아 보인다. 애플은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돈을 지금까지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거 보면 뭐 제가 잣대를 대리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긴 한데 이 주식 투자자의 장점은 그거죠. 팀 쿡은 애플이 잘 돼야만 돼요. 그렇죠. 다른 데로 이직 못 하지 않을까요? 애플의 CEO까지 했는데 딴 데로 이직은 아마 안 될 것이고 잘 돼야만 됩니다 앞으로.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뭐 수만 개 기업 중에 내가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가 시총 1위가 엔비디아냐 애플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 선택해야 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어때요? 물가? 미국 물가? 특히 LA 계시다면 비싸죠. 여러모로 깜짝깜짝 놀래고요. 기본적으로 한 서너 배를 보시면 돼요. 한국보다 서너 배? 네. 서너 배를 보면 되는데 이 노동력이 직접 투입되는 것들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 또는 이제 레귤레이션 이슈. 정부와 뭔가 관련이 있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더 비싸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보면 더 쉬운데 싼 게 뭐냐. 그거 외엔 다 비싸다고 보면 되거든요. 싼 거는 이 농산물. 내가 마트에 가서 뭔가 음식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국과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GDP가 3-4배 높으니까 싸다고 느끼겠죠. 현지 사람들이. 그다음에 휘발유. 휘발유가 한국 가격이랑 비슷하고 LA 기준으로. 딴 주는 더 싸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그럼 싼 건 뭐냐? 한국보다 싼 거. 골프. 그 다음에 국내선 항공권. 국내선? 공급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KTX나 고속버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많아서 그게 싼 거고 그 외에는 다 비싸고요. 그럼 제일 비싼 건 뭐냐? 제일 비싼 거. 제일 깜짝 놀란 거. 보험료. 건강보험, 뭐 자동차 보험,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화재도 많이 났는데 그런 손해보험 이런 값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혹시 LA에 이제 안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를 놀라실 거냐면 LA에 이제 여행을 오셨다라고 하면 길거리에 자가용들 있잖아요. 범퍼가 없는 자가용이 많습니다. 넘버? 아니 범퍼 앞에. 범퍼가 없다고? 떨어졌는데 안 고치는? 안 고치는. 그리고 창문이 없거나 뭐 문짝이 한쪽이 찌그러져서 절대 안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외관이
크게 망가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 나면 바로 보험 부르고 그렇죠. 길면 뭐 외제차다. 그럼 길면 한 일주일.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바로 고쳐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근데 자동차는 또 필수 제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도 보험 안 들면 불법이에요. 근데 보험을 안 들어요. 안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너무 비싸. 근데 반대로 또 무보험차가 늘어나니까 사고 났을 때 손해액이 커지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더 올라요. 그래서 보험료는 5배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한 한국 대비. 10배까지도. 제가 건강보험을 한 달에 900불을 내거든요. 예. 한 달에 130만 원에서 140만 원 한 달에 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만. 건강보험료만. 생명보험 아니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려면 그 보험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병원을 가면 또 막 억대 이렇게 나온다고 예. 하니까 보험을 어쩔 수 없이 150만 원씩 내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5, 60만 원.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1년 보험료랑 네, 비슷한. 그러니까 10배.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주식 얘기로 이제 치환을 해보자면 제가 미국 가는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여러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꼭 테크가 아니더라도 이 신고가 행진을 하는 업종 중에 보험업이 있었어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회사들은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서 주가도 오르고 그 회사의 손익도 올라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험사가 어떤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네네네. 말합니다. 화재가 나서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료를 이제 보험금을 주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손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해가 나면 주가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LA에 화재가 되게 크게 그쵸, 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LA에 화재 보험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험이라는 게 필수 제품인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네. 그럼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겠죠. 그 다음 해부터. 네. 올리고 나면 산불이 매년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한 번 나면 그 다음에 몇 년 안 나고. 그럼 보험료는 올렸는데 아, 몇 년간 손해액이 안 생겨. 손해율은 떨어지고. 네. 그럼 또 이익이 많이 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높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손해율이 낮을 때까지 투자를 하면 한 2, 3년 동안 어허.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이익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시간 지평을 짧게 가지신 분들은 네. 손해가 나. 무서워. 어. 내가 보험회사 투자했는데 불이 났대. 그럼 주식을 팔아. 아. 그죠? 그러고 나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손해액이 줄어들었어. 이익이 잘 난대. 주가는 올랐지만 그래도 따라가. 그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팔고 주가가 오를 때 사게 되니까 아주 기민하고 운 좋은 매매를 하는 분들이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기 어렵고 근데 시간지평을 내가 난 3년에 한 50%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거는 정해진 미래와도 같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제가 간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게 이미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미리 한 1년만 미리 왔어도 자동차 보험주로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놓쳤고 근데 꼭 자동차 보험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사람 보험도 있고 화재 보험도 있고 해상 보험도 있고 사람 보험이 뭐 생명 보험도 있고 단기 손해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보험 업종을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올라갔던 보험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걸로도 수익을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보험주를 좋아하는 그렇죠, 이유도 좀 그렇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벌 수 있고 또 그 플롯이라고 하는 네. 보험료 가지고 또 다른 이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 영역도 있고, 야 그러네요. 미국에서 또 보험주 투자가 또 의외로 누군가한테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네.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지표상으로 보면 미국은 막 2%대 후반 성장률을 보이고 네. 굉장히 세계 GDP 1위 국가가 저렇게까지 성장을 하나 싶은데, 네. 근데 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또 막 힘들다라고 하고 양극화도 또 심하다면서요. 네, 네. 그 실제로 그 느껴지나요? 네. 미국의 양극화? 그럼요. 일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퍼 없는 차가 많다고요. 아예 못 고치는. 네. 홈리스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를 아마 보시기 어려울 거고
그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라고 하는 건 아주 특정 지역에만 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노숙자를 보면서 다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양극화가 심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특별히 이번에 뭐 어떤 경기 변화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이것도 저희 회사한테 이것저것 전달해주는 이 펀드 매니저의 시각, 몸에 체험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사람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벌 싫어해요. 저놈 뭔가 나쁜 짓 했을 거야. 아,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제가 다 뺏어 먹는. 혹은 이제 노력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렇기도 하잖아요. 능력 없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또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역성혁명 같이 네. 뒤집어 엎어야 돼.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일단 배가 아프니까 나도 열심히 해서 땅 사야지라고 하는 좋은 에너지로 오니까 다행이긴 해요. 네.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그런 자본주의 역사가 가장 긴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인정이 돼 있어. 이 계층이 이미.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노예제도 이런 거 없죠. 법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자본으로서 그게 치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은 저 부자놈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걔네들은 걔네들, 우리들은 우리들. 그게 아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층민부터 시작을 해서 중산층, 부자, 이 뭐 아주 재벌들 이런 것들을 계층이 이미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네. 인식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뭐 이렇게 역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요 정도면 적당해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시점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그 계층 사다리 이동에 대한 그 니즈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네요.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제 사다리 치우기가 뭐 시작됐다. 네. 이제는 좀 뭐 아파트값 이런 얘기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저희 어릴 때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뭐 집 한 채 살 수 있었어 뭐 이랬지만 요새 처음 이제 Z세대, 알파세대 같은 경우는 집은 어차피 못 사는 거니까 뭐 외제차라도 나 끌어야지 월세 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적용이 돼서요. 미국 사람들이 집 산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애초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다니는 사람들의 직원들이 주식 보상 받아가지고 네네. 대박 쳤을 때 집 한 채 짓는 거지. 일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 동생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메타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인지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높더라고 연봉이. 그래서 야, 너 진짜 성공했다. 외국에서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모르는 소리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일단 뭐 미니멈 3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물가가. 예. 그러니까 그들이 1억 연봉을 받으면 3천만 원인 거고 3억 연봉을 받으면 1억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동생이 뭐 10억, 20억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축해서 집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파 세대들이 내가 연봉 5천인데 집은 10억, 20억이야. 못 사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사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 저렇게 소득 수준 높은데 뭘 막 힘들다고 난리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일단 현지에서는 양극화가 많이 벌어져 있고 물론 이제 계층 사다리 이동에 대한 니즈는 우리나라 좀 다르지만 이걸 또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양극화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경제가 좋냐 안 좋냐, 미국은 좋은 거냐, 양극화가 되면은 뭐 달러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비상장이지만 다이소 같은 거 그런 걸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요새 그래도 명품 주식 뭐 이렇게 페라리라든지 에르메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데 그런데 투자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지금 적용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라는 건 이미 옛날부터 벌어진 일이고 최근 경기 순환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투자하기에는 미국이 경기가 좋은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나쁜 거거든요. 그들도 꺾인 지가 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초입에는 사실은 이 주가의 흐름만 보면 럭셔리 주식은 버팁니다.
그렇죠. 소비가 그래도 유지되고 부자들은 당장 어렵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주가가 그 다음에 바로 뜨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달러샵 같은 거. 이게 뭐 이제 가성비 소비를 추구한다. 아베크롬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클로 이런 거, 스파 브랜드 네. 이런 것도 주가 먼저 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를 산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제 생각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뻔하면 주식을 팔아야죠.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미 뭐 페라리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사람들이 좋다는 거 뻔히 알아요. 얘는 안 꺾이네. 역시 봐봐. 몇 년 동안 괜찮잖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달러샵이나 이런 가성비 소비 이런 것들은 작년에 주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 중에 하나를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페라리, 에르메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좋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페라리보다 조금 안 좋은 자동차 폴쉐는 주가 안 좋아요. 예. 실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에르메스보다 조금 안 좋은 거 루이비통 예. 안 좋아요. 그쵸. 실적과 주가 아주 안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지금 정말로 이 아주 상단에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명품도 꺾인 지 오래됐어요.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럼 그 다음에 경기의 상방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경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가성비보다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 탄력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경기 소비재를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더퍼블릭처럼 예를 들면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지평을 놓고 본다면 내가 돈을 지금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명품에 투자할래? 가성비에 투자할래? 경기 회복에 투자할래? 세 개 중에 하나하고 3년을 버텨야 돼. 무조건. 못 팔아. 3년 후에만 매매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경기 순환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그럼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루이비통이나 폴쉐나 이런 럭셔리 투자하면 되겠네. 경기가 안 좋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디게 봐도 되는 것이 이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후행하는 주식들 경기에 후행한 업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내가 언제 럭셔리 소비를 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지 않게 갑자기 명품 옷을 하나 장만한 적 또는 답지 않게 집사람한테 명품 백을 사다 준 적, 차를 무리해서 한번 바꾼 적이 대부분 여러분들 2021년일 겁니다. 경기 좋았을 때, 경기 좋았을 때 네. 계속 그럴 줄 알았을 때. 내 아파트도 올라, 내 주식도 올라, 내 코인도 올라. 나도 이제 좀 한번 올라가 볼까라고 할 때. 그게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끝에 일반 중산층이 소비가 럭셔리로 갑니다. 아주 재벌들은 어차피 에르메스만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벌 입을 걸 두 벌, 뭐 그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변화가 없어. 그럼 럭셔리 주식의 이 변화폭, 기업 가치의 변화폭은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지 않았던 일반 중산층들이 럭셔리를 소비할 때이고 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럭셔리를 언제 소비할 수 있냐? 갑자기 성과급이 터졌을 때, 갑자기 내 주식이 대박이 났을 때, 그게 언제냐? 한 사이클 돌고 나서잖아요, 그죠? 성과급은 보통 대표님이 돈 많이 벌고, 내 고간이 좀 가득 찼으니까 올해 장사 잘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자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받아서 그 다음 달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내가 경기 회복 또는 경기 소비 이런 거에 좀 베팅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빨리 올 수 있는 럭셔리가 아닌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주는 좀 경기 후행으로 봐야 하는 거고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고 있을 때 경기가 돌아서는 걸 기대하면서 경기 민감주. 다만 이거는 이제 장기 시기예요. 한 1년 이상 정도. 어려울 때 투자해야 된다면 저희도 지금 이제 PD를 더 뽑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망할 것 같고 와이즈 부스터가 좀 팔려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펀드 매니저를 더 뽑아서 이제 경기 회복이 저희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막 탐방 다니고 좋은 주식 솎아내고 해서 수익률을 10% 할 거 20%, 20% 할 거 30%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명, 두 명 연봉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근데 또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1년 뒤에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또 저희들끼리 복작복작 살고 또 있는 그 거죠. 펀드 자금은 후행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인인데 너무 안타까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럭셔리랑 비슷한데요. 저희 같은 펀드 회사가 갑자기 대박 나는 게 왜 후행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와이스트리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요. 네.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채널이 대박 나고 저희 같은 펀드 회사 갑자기 대박 나는 건 그런 사람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고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야 이거 내 친구들 다 돈 벌었는데 나는 굳이 예금만 해서 너무 손해 본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이런 포모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은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와이스트리트 이제라도 봐야지, 더퍼블랙 이제라도 펀드 가입해야지 해가지고 그때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때는 안 하던 사람까지 했으니까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죠. 정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또 빠져. 그러면 역시 이거 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 하시는 분들이 와이스트리트 지금 보고 계시면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되고 정말 안 좋을 때. 네, 지금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하워드 막스도 그 얘기했더라고요. 미국 이제 빅테크 나스닥 많이 올랐는데 버블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빠졌다. 뭐예요?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질 않는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거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 또 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주식은 지금 너무 쌀 때고. 너무 쌀 때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2년 뒤를 보고 경기 회복 시기를 감안을 해서 경기 민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측면에서도 지금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막 HBM 이런 걸로 되게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반도체는 저희는 반도체를 투자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안 하는 거고 저는 잘 될 거라는 이제 막연한 그리고 큰 그림에서의 희망과 로직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대표님하고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부하지 않고 IT를 공부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정호성 대표도 반도체 IT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이 실패를 했어요. 항상 꼭지 잡고 저점에서 속된 말로 지져서 팔고 그래서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반도체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 순환주의 대표적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IT 제품도 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저는 반도체도 좋게 보고요. 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거의 2025년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오른 것도 엄청 많이 오르고 네. 순식간에 오르고 네. 그래서 참 어려워. 특히 이제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도 좀 보실 거 아니에요. 네. 혹은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들 네. 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볼까요? 네. IT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약간 좀 중간재니까. 스마트폰과 가전 정도? 그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건 LA 기준이긴 한데 네. 갤럭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되게 독특해 라고 얘기하는 일부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니 미국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서요. 안드로이드 폰은 돈 없는 사람들이 쓰는 폰 이미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이미. 애플은 할인 없잖아요. 갤럭시 비싼데. 갤럭시는 이거 안 씁니까 이거 폴더? 폴더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잖아요. 갤럭시 하면 젊은 우리나라 세대는 엄청 많이 팔리는데. 폴더 많이 쓰신 플립이죠, 플립. 플립도 있고 폴드도 이거 그렇고 폴드 플립 다. 플립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매장에서 빼고는 실제로 쓰시는 분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냥 다 아이폰이라고 보면 돼요. 다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꺼낸 거 기준. 테이블에 안 꺼내놓고. 아이폰은 갖고 있지만 갤럭시는 부끄러워서 넣어놓는다. 스타벅스에서 아이폰 아니면 그럴 수 나가라고 있지만 할 한 대도 못 봤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단톡방 없을 때처럼 버라이전 가입하면은 갤럭시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원 플러스 원이요? 네. 아이폰은 그런 거 전혀 없죠. 그 대표님 한 대 사실 때 제 거는 플러스로 좀 한 대. 저는 아이폰 씁니다. 당했다. 그리고 그 얘기 약간 좀 확장을 해보면 다른 이렇게 아이템도 물어보시겠지만 잠깐 확장을 해보면 이 미국의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Buy now, pay later라는 이제 아이템들이 많아요. BNPL, 네.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죠. 그렇죠. 외상. 그러니까 할부인데 그들은 이 우리나라처럼 경제 시스템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들도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값이 2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다 붙어 있습니다. 체크아웃이라고 이제 결제 단계에 가면 직접 낼래 아니면 BNPL로 할래.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이건 약간 필수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미국 집에 IoT 스마트홈을 이제 일부 기구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집에 들어간 건데 그거를 조절을 하려면 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핸드폰이 2개예요. 한국 폰은 갤럭시고 미국 폰은 아이폰인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그 앱이 없습니다. 스마트홈을 쓸 수 없어요. 그냥 iOS. 네, 그냥 iO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갤럭시만 쓸 수 있는 앱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되고 또 이제 TV나 백색 가전 이런 쪽으로 가도 아이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삼성, LG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LG 그냥 사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둘 중에 네,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중국 비율이 되게 높고요. 네. 중국 그리고, 가전. 네.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강호인 미국이나 유럽 제품 쓰는 사람도 많고요. 삼성, LG는 뭐 괜찮아 정도라서 저는 그 부분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큰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회사에. 그렇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네시스 잘 나가고 잘 얼마 나가죠. 전에 그 트럼프 장남이 네.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옆에 하얀 네. 제네시스 GV80 서 있어서 타고 갔어요? 타고 간 게 아니라 그걸 타고 왔나 봐요. 그 옆에 아. 뭐 걔네들 이렇게 걔네들 아니고 그분들 악수하고 막 하는데 옆에 하얀 걔네들이 제네시스가 있어서 18살밖에 안 되는데. 트럼프 장남이면 몇 살이지? 뭐 아무튼 이제 친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 하얀색 제네시스가 있어서 되게 네. 화제가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 한창 타이거 우즈 사고 났을 때도 그쵸. 그 차종이었고 네, 네. 그 자동차 이미지는 좀 어때요? 현지에서. 이것도 LA 기준이고 네. 그냥 개인 소비자 기준입니다. 제네시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전혀 모르는 건데 트럼프 장남도 아마 협찬이었을 것 같고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맞아. 이어서 그 차를 주는 겁니다. 맞아. 그때 타라고.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실제로 제네시스 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그때 큰 사고 났었는데 그 차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홍보 수단인 것 같은데 홍보실이 훌륭하게 일한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지만 제네시스가 고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기한 고급이죠. 모델이고 상위 럭셔리 세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들의 럭셔리 세단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짜증나는 얘기입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차는 가난한 사람들 타는 차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 옛날 얘기 우리만 아닙니까? 아직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여전히 내가 그래도 가성비를 추구해.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야. 라고 하는 건 일본 차예요. 가성비 그걸 못 사는 사람이 현대차 사는. 현대차도 비싸지 않아요? 그 일본 차랑 이제 거의 가격 차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사실 두 개 다 일본 차랑 이 현대차 둘 다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미지 자체는 LA 기준으로는 그거는 정말로 돈 없구나. 근데 또 우리나라 그 SUV 이런 것들은 또 인기 많던데 미국에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전이나 스마트폰보다는 덜 합니다만은 대단히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는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네. 예전에 한 10년 전쯤까지 하면 이제 중국에 가면 현대차 되게 많았거든요. 북경 현대 뭐 옛날에,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현대도 사실은 미국 시장 크지만 지금 인도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척할 만한 시장이 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못 보는 것처럼 현대차를 기아차를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못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회는 아직 남았지만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오호. 이게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불을 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전력기가 불을 뿜기가 관련주가 네.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랠리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소비재가 아니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AI의 붐을 타고 네. 데이터 센터 확장, 그렇죠. 전력기기 수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K 전력기기도 있지 않습니까? K 네네. 변압기. 그렇죠.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미국에 산다고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저희도 작년에 하나의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긴 봤어요. 짧게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장기적인 트렌드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 스스로를 가치 투자자라고 이제 불리는 걸 싫어하고 다만 역발상 투자자로 불리는 건 좋아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칭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전력기기라고 하는 게 트렌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너무 큰 관심을 받으면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K-뷰티가 네. 체험이 되는가 네. 어떻습니까? 특히 뭐라 해야 되나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K-뷰티가 많이 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이고 네. 소비자로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 꽤 있잖아요. 예. TMI지만 제가 조선미녀의 선블락을 씁니다. 많이 그게 타셨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조선미녀에서 광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타셨네요. 그게 이제 새하얗신데. 세계 1등 아마존에서 네. 1등하는 브랜드잖아요. 선블록. 조선미녀.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TMI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기 나름이다. 브랜드들별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K뷰티 진짜 잘 나간대. 외국에서 잘 팔린대. 우리나라 주가 봐봐.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닌 게 아직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네. 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뭐 워렌 버핏이 샀다 팔았다는 뭐 울타 뷰티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 일단 한국 브랜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올리브영에는 한국 브랜드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만큼 경쟁력은 있겠지만 아직 진출을 많이 했거나 현지 사람들이 야 화장품 중에 뭐 이런 카테고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선블락은 한국 게 좋아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온라인에서 아마존에 잘 입점을 해서 검색이 잘 타면 그러면 잘 팔릴 수 있는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뷰티들 되게 작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열심히 연구 개발 몇 개 해가지고 한두 개 아이템만 대박이 나도 최근에 뭐 수백억 단위 매출에 수천억짜리로 이제 매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인데 아직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 이거 근데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국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완전 오산이고요. 그거는 아니고. 하지만 저는 이 활주로가 많이 남았다.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매대 하나 하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 하나 확장하면 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드사를 투자할 때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정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제품력, 브랜드, 유통망 어떤 거를 계획하고 실천을 잘 하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난도가 어려운 투자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또 이 잘 나가는 이런 유통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OEM 생산 브랜드들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 쪽은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많이 남았다. 지금은 그냥 약간 최근에는 금지도 됐었는데 그 틱톡에서 네. 젊은 친구들이 야 요거 유행이래 해가지고 재밌게 한번 써봐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 안착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저는 관심 있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는 브랜드 나름이고 네. 마치 이제 송곳처럼 날카롭게 특정 시간 팍 치고 들어갔을 때 그때 확 네. 뜨기도 하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뭐 K-뷰티 뭐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사는 거는 아니고. 전혀. 저한테 미국인이 전 한국인이랑 미국에서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미국인이 저한테 K-뷰티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끼리 있을 때 K-뷰티 우리나라 잘 되지 않냐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K-푸드는 물어보죠. 미국 사람들이. K-푸드, K-드라마, K-팝은 나한테 너 한국인이지? 그럼 물어보는데 K-뷰티나 이거 쓰는데 이런 개념은 제가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직까지 조금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 혹은 더 치고 나갈 잠재력이 면적이 있다. 있다. 잠재력이 네. 있다. 그게 좀 어렵네요. 난이도가 높네요. 특히 이제 브랜드 측은. 예. 그렇죠. 주가가 유행도 또 빠르고. 올라 있으니까 사람들이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대감도 가지니까. 높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한 분기 실적 조금 이제 생각보다 안 나오면 막 주가 확 하락폭이 떨어지고. 크고. 네. 그러면은 음식료는 어때요? 얼마 전에 그 쇼츠 올리신 거 봤는데 네. 한창 우리나라 그 냉동 김밥 되게 아, 나갔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는 좀 아니다라고 네. 쓴소리 좀 하셨더라고요. 아, 이런 큰 채널에서 예. 그럼 채널 명이라도 언급을 해줘. 제가 어차피 욕 먹을 거면 네네. 어디 쇼츠에 올라왔는지라도. 꿀직장 TV. 네네, 꿀직장 TV에. 더 퍼블릭 자산 운용의 네. 그 유튜브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차피 욕 먹을 거라면 홍보라도 되게.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예. 아까 이제 전력 관련된 회사도 돈을 벌었다고 했지만 네. K푸드 관련된 회사들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게 이제 냉동 김밥과도 관련돼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많겠죠, 냉동 김밥에.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요새 이 채식, 건강식에 관심이 많고 네. 그다음에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 때문에 한국 K-푸드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냉동 김밥이라는 게 품절됐어. 너무 잘 팔려. 라고 알려졌잖아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바이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틱톡에서 네, 막 틱톡에서 떴을 때. 시작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냉동김밥이 많이 팔린 그 유통망은 트레이더 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신세계 SSG 푸드 정도? 아, 기업형 슈퍼마켓. 네, 그런 정도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테고리 킬러들을 가지고 있는데 트레이더 조스가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즉석 조리 식품으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매대가 정말 크게 있고요. 네네. 거기 안에 냉동 식품이 뭐 수백 가지가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 정말 워딩 그대로 one of them이 한국의 냉동 김밥이었던 거고 그게 정말 채식이라면 거기에 채식이 딴 게 없어야 되잖아요. 채식 많이 있어요. 또는 그게 정말 가성비라면 그게 한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럼 걔만 싸야 되잖아요. 냉동김밥만. 근데 냉동김밥, 뭐 피자,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잡채, 만두, 뭐 파스타 이런 게 다 3달러에서 5달러 사이로 너무 많아. 경쟁 제품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품절이 안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근데 이 큰 그 트레이더 조스에 들어간 김밥 회사 되게 작은 회사잖아요. 네네네네. 경상도에. 네. 근데 그거가 잘 되니까 또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다 따라하고. 김밥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마트에 가보면 대부분의 K푸드 브랜드들이 냉동 김밥 만들어서 해놨어요. 같은 가격에. 그러면 외국인 소비자가 나는 꼭 경상도에 있는 이 회사의 냉동 김밥을 꼭 트레이더 조스에서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에는 김밥이라는 거 있대. 근데 그게 김밥이라고도 안 합니다. 걔네는 코리안 스시라고 하지. 코리안 롤이라고 하지. 오. 이 얘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꼭 냉동김밥이 안 된다 뭐 사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K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을 말씀드리면은 중식하고 일식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어요 이미. 아하. 재패니즈 푸드 먹으러 가자, 차이니즈 푸드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다양한 일식이나 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음식점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시안 푸드를 통칭하는 그 가게 안에 팟타이도 팔면서 덤플링도 팔면서 그러면서 뭐 치킨 정도, 떡볶이 정도를 같이 하는 가게가 많은 것이지 야 이제 한식 먹자, 한식은 뭐야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K푸드를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어떤 개념이냐면 조금 젊은 세대가 젊지만 소득 수준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30대 초중반인데 데이트를 합니다. 아직 사귀고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로 식성을 막 안다든지 내가 국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맨날 국밥만 먹자라고 얘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초반에 네네. 파스타 먹어야 될 때. 그럴 때 야 우리나라에서 뭐 이탈리안 먹으러 갈래? 아니면 저 어릴 땐 약간 캘리포니아 롤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러면 한 2만 원짜리인데 좀 이렇게 힙한 느낌? 그런 것처럼 K푸드 갈래가 한 번 먹는 재밌는 곳 정도이지 뭔가 안착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K뷰티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K뷰티는 우리나라에서 잘된 제품들이 보면 다 저가 제품들 그리고 작은 회사 제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나누면 뭐 기초 화장품이랑 색조 화장품이 있다고 보면 기초 화장품은 본인 피부에 맞는 걸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색조는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색조, 작은 거, 싼 회사, 작은 회사, 싼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인기가 식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한번 맛을 들이면 이거는 바꾸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냉동김밥을 초반에 사례로 들어서 갸웃하실 수도 있지만 뭐 라면이 될 수도 있고요. 만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난 비비고 만두라고 하는 걸 이미 인식을 해버리면 그걸 그냥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확장이라든지 가격 인상이 용이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K푸드 같은 경우는 갈 길도 멀고 이미 자리를 잡은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 구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펀더멘탈이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장품도 특히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 투자가 이제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K푸드 관련주도 좀 그런 것 같고 수출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멀티플이 확 뛰다가 또 금세 또 빠지기도 하고 KTNG 말고 시총 큰 게 뭐 CJ제일제당 있을 텐데 사실 CJ제일제당도 그걸로 돈을 번 분보다는 잃은 분들이 더 많다고 하고 그렇죠. 계속 빠졌으니까요. 어렵네요. 그리고 또 금방 카피 제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도 이제 농심에서 툼바 뭐 비슷한 것 좀 내놨더라고요. 나왔죠. 화장품도 이거 리들잣 비슷한 거 이제 또 어디서 또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쟁과 혹은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차이. 상대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인기 있는 제품이 있는데 카피캣 경쟁 제품이 나오면 그들이 충분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이. 네네. 근데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적응 내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충성 구매자가 되면 비슷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소구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대한 구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둘 다 K푸드, K뷰티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펀더멘탈이 우상향할 쪽이 어디야? 라고 하면 저는 K푸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그게 브랜드로 넘어갈 수 있냐? 또는 브랜드로 넘어갔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면 바뀌기 어렵고 아까 리들샷 말씀하셨는데 그 리들샷이 그 VT라는 네. 회사가 원래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뭐 여기다 이렇게 하는 편안한 뭔가 인젝션 기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 유형의 제품. 효능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좀 잘 파악해 보면 되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상장 주식 중에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 회사가 이제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의료기기로 시작해서 다양한 의료기기, 그다음에 홈 뷰티 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이 PDRN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리쥬란이야 아니야 하는 단계로 전 넘어갔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마 리서치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얘기를. 근데 어쨌든 그 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다 반영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게 반복 구매가 되는 제품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리쥬란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여기다 인젝션을 하는 위험기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제품인데 이미 리쥬란이 브랜드화 됐어? 라고 하면 반영이 됐거나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어도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사면 다시 안 사도 돼 라고 한다면 뭐 아파트라고 해보죠.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뭐 레미안이다. 레미안 브랜드의 충성도가 있어. 근데 한 번 사면 마음만 먹으면 안 바꿔도 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있어도 사실은 투자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품의 유형을 원하는 건지 브랜드화돼서 거기에 충성도가 높아지는 건지 또 반복 구매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K푸드건 K뷰티건 비슷하게 적용할 똑같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주식 잘 된대. 주가 올랐어.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제품 딱 보고 내가 안 사용하면 사용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가족들이랑 물어봐서 이게 정말 브랜드에 충성하는 건지 아닌지 반복 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는 어때요? 엔터는 올해 좀 턴어라운드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K엔터는 어떻게 보세요? 뭐 BTS는 너무나 강력하고 올해 뭐 하반기에 빠르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엔터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이 미국 진출, 본격적인 K-팝이 아니라 이 정말 내가 그 메인 본고장에서 이 컨텐츠 회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잘 아는데 안 되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이런 K-팝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국의 이 메인스트림에서 이걸 정말 인정해 줄까? 아니면 뭐 로제 씨가 아파트를 냈는데 그게 히트를 치니까 이제 섭외가 되는 걸까? 라고 하면 아직 그거는 결정을 좀 못 내릴 것 같고요. 이 엔터가 턴어라운드 하냐 마냐는 사실 엔터는 경기순환주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확실성 있게 턴어라운드 한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 흥행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경기 순환주보다는 조금 덜 보고요. 제가 옛날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 엔터가 아마 한 2022년 정도인가가 가장 대박났던 해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엔터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주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만큼 밸류에이션도 높고 주가의 절대 수준도 올라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았던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관심 많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확률 게임이거든요. 점점 어려운 일을 성공시켜야만이 주가가 오르는 때,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쉽게 오르는 때 하고는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기대감이 많진 않은 것으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리서치를 하셔서 이 그룹이 잘 될 것 같아, 컴백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투자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흥행산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컴백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네. 와치해야 될 게 많은. 하지만 이제 대표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의 컴백이 뭐 특별한 사고가 없는 이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네. 그게 몇 년 동안 BTS로 큰 돈을 못 번 회사잖아요. 근데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하고 또 뉴진스 네.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주식이 뭐 경영진이 안 좋아의 컨셉일 수도 있고 뉴진스의 수익 기여가 떨어질 거니까 뭐 안 좋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싫어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반례고요. 다만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BTS가 언제 컴백하는데 그러면 뭐 앨범을 언제 낼 거고 그러면 언제 돈 벌겠지? 그럼 나는 그때쯤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네. 막 BTS나 하이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시간 가치가 너무 아까운 거야. 기회비용이 있어서. 네. 그래서 딴 주식 막 투자, K뷰티, K푸드 하다가 그때로 넘어가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욕심일 수 있고 내가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기다려가지고 예를 들어 20%만 확실하다. 그럼 1년 수익률이 20%면 워렌 버핏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시간 지평을 길게 가지고 좀 미리 들어가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히 연구는 많이 했는데 내가 투자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주가가 예를 들면 50% 올라 있다. 그럼 또 기다려서 기회비용은 줄었지만 상승력과 안전마진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결과가 똑같거든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벌 거냐,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그거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과연 시간 텀을 줄이는 것만 있냐, 시간 텀을 길게 하되 안전마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있냐라고 하면 저희는 후자 쪽을 좀 선택하는 편이고, 만약에 BTS 컴백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BTS 군대 갔을 때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그러니까 시간 지평이 또 일반 투자들이랑 또 많이 다르죠. 네. 아까 잠깐 이제 어떤 관심도 측면에서 봤을 땐 국장에 투자해야 될 때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1월 초까지의 상승률은 뭐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많이 튀어오르기는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뭐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뭔가 그래도 뭐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가장 확실하고 쉬운 트리거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 제조업 경기 회복. 우리나라에 결국에는 코스피를 얘기할 때 시가총액 비중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은행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좀 슬라이트하게, 모더레이트하게 조금 안 좋아지는 단계이고, 유럽이랑 중국은 안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럽이랑 중국 이런 경제 권역들이 미국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만 꽤 큰 권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이 제조업 경기에 가장 노출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요. 상대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작년에 잘 나갔던 주식시장 중에 하나가 대만이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그냥 같이 간 거예요. TSMC가. 네, 거기는 제조업 경기긴 하지만 거의 반도체 경기가 많이 연동이 돼 있고 그쪽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어려울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연봉이 올랐습니까? 성과급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니오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 지금은 한국 주식시장에 기다려보면 가능성이 되게 높은 베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요소고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보고 기다리기에는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모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악수를 한다면 또 우리나라 일부 주식들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경협주. 네,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기다리는 건 좀 어리석은 투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지만 플러스 알파 요소로 뭐 상법 개정도 경협주처럼 플러스 알파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오를 거고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감초처럼 양념처럼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포트폴리오를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둥으로 운용을 해요. 네네.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기업이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했던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훌륭한 기업이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도 매매했었지만 매매하고 나서 주가 더 올랐지만 그래서 팔았던 가격보다 올라가서 사기가 배 아프지만 그렇죠. 그래도 또 사보자. 얘만 하나 있어? 라고 하는 이 회사들, 명품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한 기둥이 있고요. 나머지 한 기둥은 한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경기의 탄력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뭐 산업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그런 전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뭐 플랫폼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편입해가지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언제 들어오세요? 또 바로 미국 또 가시잖아요. 네, 바로 가고요. 와이스트리트 녹화 끝났으니까 이제 가시죠. 네, 가야 되고 와이스트리트이 나오는 건 제가 미국에서 볼 것 같고요. 저는 일단 8월까지 미국에 있고요.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을 자주 못 뵈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미국 체류 기간에 지금 절반 정도가 이미 지났고요. 9월에 아예 복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복귀합니다. 일단 복귀를 하고 다만 이번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았고 제가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올해 9월부터 또 재정비를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해외 진출을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이번 1년 반은 약간의 테스트였고요. 그 테스트가 잘 되고 있어서 그때 가서 뭐 다시 나갈지 현지의 직원을 뭐 뽑을지 왔다 갔다 할지 그거는 이제 아마 한 내년 정도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또 동부에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서부보다는 그래도 주식을 하려면 금융은 맨해튼이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들도 있었어서 조금 고민 중이고요. 그런 것들은 일단 9월에 돌아오면 와이스트리트에 초대를 해주시면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시 나와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